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히토류의 90%를 장악한 중국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이유가 믿기 어렵지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류 공급을 틀어쥐고 미국, 일본, 유럽까지 흔들던 중국이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를 발견하자 즉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한마디. 한국만 살아남는다. 한국만 돈을 번다.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와중에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기술 하나가 중국의 30년 전략을 단숨에 무너뜨린 겁니다. 중국이 봉쇄를 걸수록 일본이 15년 먼저 뛰었을수록 오히려 한국의 가치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왜 히토류 봉쇄가 전 세계는 멈추게 하고 한국만 돈방석에 앉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히토류가 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국방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히토류가 뭔지 잘 몰랐어요.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마이클, 네가 쓰는 스마트폰 있지? 거기 진동 모터에 히토류가 들어가. 네가 타고 다니는 차 에어컨 작동시키는 모터에도 들어가고 미사일 유도 장치에도 전투기 레이더에도 잠수함 소나에도 다 들어가. 현대 문명에서 이거 안 들어가는 데를 찾는 게 더 빨라. 그때부터 저는 히토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라는 건 이름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원소들인데 이것들이 자석이나 형광체, 촉매제 같은 첨단 소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녔던 숫자들이 있어요. 우리 해군의 자랑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4.5톤입니다. 4,500kg이에요.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유도 장치,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 곳곳에 히토류 자석과 부품이 빠짐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도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히토류가 필요하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에는 4톤이 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히토류의 생산과 가공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 정도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정제와 가공 단계에서는 그 비율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히토류가 중국 땅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꽤 큰 광산이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이 독점하게 됐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2008년쯤에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시찰 간 적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이었던 곳인데 그때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현장 관계자한테 왜 문을 닫았냐고 물어봤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중금속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중국산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몽골 같은 외진 지역에 대규모 정제 시설을 지었는데 환경오염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니까 비용이 확 낮아지는 거죠. 제가 위성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내몽골 바오터우 인근의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폐수 저수지가 있어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히토류 산업을 키워왔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1992년에 덩샤오핑이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히토류가 석유만큼 중요할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걸 2010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는데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히토류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일본으로 가던 히토류 선적이 중국 항구에서 전부 멈췄습니다. 통관이 무기한 지연되기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한테 히토류 공급이 사실상 끊긴 겁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데 히토류 하나 때문에 외교적으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목격한 거잖아요. 당장 내부에서 이런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지면 우리 무기 생산 라인이 중국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우리는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중국산이 너무 쌌습니다.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면 환경 규제 비용 때문에 가격이 서너 배로 뛰는데 그걸 감당할 기업이 없었어요. 국방부에서 아무리 공급망 다변화를 외쳐도 현장에서는 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거죠. 지금 당장 비용을 아껴야 하는데 왜 비싼 걸 사야 합니까?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우리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15년이 흘러갔어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분명히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거야.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이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이 5가지 중히토류에 대해 수출 통제를 선언했어요. 중히토류라는 건 히토류 중에서도 특히 희귀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원소들입니다. 연구자석의 내열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디스프로슘이 대표적인데 이게 없으면 고온에서 작동하는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기 모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월에 나온 추가 발표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원료나 기술이 들어간 해외 제품까지 전부 수출 허가 대상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히토류 원광을 캐서 말레이시아에서 정제하고 일본에서 자석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정 어디에선가 중국산 화학약품이 쓰였거나 중국에서 개발된 정제 기술이 적용됐다면 그 최종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 전체를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국방부에서 긴급 공급망 점검 작업에 들어갔고 저도 자문 역할로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 중에 중국산 히토류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전수조사하는 작업이었어요. 결과를 보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주요 무기체계의 70% 이상에서 중국산 히토류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지스 구축함,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심지어 핵미사일 유도장치에까지 어떤 형태로든 중국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우리 무기 생산 라인 상당 부분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센트 상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있게 말했어요. 2년이면 미국 내에서 히토류 자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치적 수사라는 걸 우리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광산 개발부터 정제시설 건설, 환경 영향평가 통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전부 하려면 최소 6년은 걸립니다. 제대로 하려면 10년도 부족해요. 2년은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1년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히토류 제재를 일단 보류했고요. 겉으로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리가 밀린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 카드 앞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을 깨뜨릴 수 없다. 동맹국들이랑 협력해서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히토류를 캐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런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일본은 2010년 이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호주는 원광은 있지만 정제 능력이 부족하며 유럽은 제조업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랑 배터리 강국이니까 히토류 수요가 많을 거고 중국 규제에 타격을 받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그동안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어요. 한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지난 15년간 뭘 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2010년에 히토류 봉쇄를 당한 일본이 그 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과 기회의 크기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일본은 2010년의 그 굴욕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하고 나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어요.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국가적인 히토류 안보 전략이 바로 수립됐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015년에 도쿄에서 열린 미일 핵심 광물 협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측 발표를 들으면서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겨우 5년 만에 이 정도까지 해놨다고. 일본이 추진한 첫 번째 전략은 국가 비축이었습니다. 석유처럼 히토류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주요 히토류 원소에 대한 비축 사업을 본격화했어요. 정확한 규모는 기밀이라서 안 알려주더군요.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최소 수개월분에서 1년분 정도의 산업용 히토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급선 다변화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외의 지역에서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주목받은 곳이 호주였습니다. 호주 서부에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예요. 일본 정부와 소고 상사, 도요타, 혼다 같은 대기업들이 라이너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트남 히토류 광산에도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랑 합작으로 광산 개발에 참여했고 동남아시아 공급망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아예 안 쓰거나 사용량을 확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히타치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디스프로슘이라는 중히토류가 연구자석의 내열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데 이게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고 가격도 비싸요. 히타치 연구진이 디스프로슘 없이도 고온에서 성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연구자석을 개발해냈습니다. 도요타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카 모터의 히토류 사용량을 50% 이상 줄이는 기술을 만들어서 전 차종에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번째는 재활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산업화한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도시광산이란 폐가전이나 폐자동차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데 일본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이브리드카 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고 연간 수천 톤 규모의 히토류를 재활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해저 자원 개발이었어요. 일본 근해 미나미토리시마라는 섬 인근 해저에서 대규모 히토류 퇴적층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201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아직 상업적 채굴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언젠가 일본이 히토류 자급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일본은 우리 미국이랑 히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 협력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저도 그 협정 체결 과정에 자문 역할로 참여했어요. 그때 일본 측 자료를 검토하면서 솔직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광산별 투자 현황, 정제기술 확보 수준, 재활용 인프라 가동률, 비축량과 소비량 대비 커버리지 일수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협정 체결 회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10년에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기습을 당했습니다. 히토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다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다 해도 우리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체 공급선을 더 확보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정말 대단하다. 15년 전에 뼈아픈 위기를 그냥 넘기지 않고 기회로 바꿔서 지금의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냈구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시스템적으로 학습하고 대비하는 능력, 이게 일본의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일본보다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나라예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가전, 조선, 방위산업까지 희토류 안 들어가는 주력 산업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0년 이후에 뭘 했을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한국은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해외 광산 투자도 하고 도시광산 재활용 기술도 개발하고 희토류 대체 소재 연구도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규모랑 체계성 면에서 일본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공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였어요. 한국은 정제되고 가공된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습니다. 일본이 15년간 노력해서 60%대로 낮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차이죠. 국가 비축 규모도 일본보다 작고 해외 광산 투자 실적도 일본이나 호주 기업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2025년 11월 중국이 추가 규제를 발표했을 때 한국 정부 반응을 보면 이 격차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고 산업부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한중 공급망 한라인 구축, 해외 광산 투자 확대, 재활용 기술 개발 같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제야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중국 압박이 본격화되면 한국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2021년에 한국이 요소수 대란이라는 걸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요소수 공급이 갑자기 막히면서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 위기에 처했다는데 희토류가 막히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압도적인 제조 역량입니다. 희토류 공급망이라는 건 크게 4단계로 나뉘어요. 땅에서 원광을 캐는 채굴, 원광에서 순수한 원소를 분리하는 정제, 그걸 금속이나 자석으로 만드는 가공, 그리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완제품 생산. 일본이 잘하는 건 정제랑 일부 가공이에요. 호주는 채굴에서 강점이 있고요. 미국은 채굴이랑 정제를 다시 살리려고 이제 막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4번째 단계, 희토류가 들어간 최종 제품을 만드는 능력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상위권이 어느 나라 기업들입니까? 한국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중국 업체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조선, 가전까지 전부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산업에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양극재에도, 반도체 연마제에도, 디스플레이 형광체에도, 선박 모터에도 희토류가 빠지지 않고 쓰여요. 그리고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을 새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수요처입니다. 아무리 호주에서 희토류를 캐고 미국에서 정제를 해도 그걸 대량으로 가져다 쓸 제조업체가 없으면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은 희토류를 대량으로 그리고 고급으로 소비하는 세계 최대의 제조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게 갖는 전략적 의미가 엄청나요. 탈중국 공급망에서 한국이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호주나 미국에서 정제한 희토류를 어디로 보내서 제품화할 것인가? 중국을 빼면 그 규모의 수요를 감당하면서 고품질 제품으로 만들어낼 제조 거점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희토류를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희토류 가공과 자석 생산까지 한국에서 하고 그걸 바탕으로 배터리, 모터, 전자부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 이게 실현되면 한국은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허브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향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주목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의 ASM이라는 희토류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SM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건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공급망 회의에 참석했는데 호주 대표단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중국 밖에서 희토류 금속과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드니에 본사를 둔 희토류 전문 기업인데 단순히 원광을 캐서 파는 게 아니라 정제부터 금속 가공, 자석, 합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귀담아 듣는 정도였어요. 호주에 그런 회사가 있구나. 탈중국 공급망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중간에 나온 말 하나가 제 귀를 확 사로잡았어요. ASM은 핵심 생산 시설을 한국에 구축했고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이지? 호주 회사가 희토류 가공 시설을 짓는다면 자기 나라에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면 미국에 지으면 우리 정부 지원도 받고 북미 시장 접근도 쉬울 텐데. 동남아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멕시코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공장을 짓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주 대표단 중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였는데 ASM의 사업개발 담당 임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한국입니까? 마이클, 당신이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석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기차 회사, 배터리 회사, 풍력 발전 장비 회사, 방위산업체 같은 데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세계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까? 중국 빼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세계 지도를 그려봤어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대형 업체들이 어디 있지? 한국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삼성 SDI가 있고 SK온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이 회사들 전부 희토류 자석이 필요한 곳들이에요. 그것도 소량이 아니라 엄청난 양이 필요한 곳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이클, 우리가 한국에 공장을 지은 건 고객 바로 옆에서 물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류비 줄이고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품질 관리 수월하게 하려고요. 사업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희토류 공급망을 생각할 때 캐는 쪽, 정제하는 쪽만 봤거든요. 누가 광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집중했어요. 수요 쪽은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어요. 공급망의 끝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최종 수요자인가? 누가 희토류를 가장 많이 가장 고급으로 쓰는가? 거기서부터 역으로 공급망을 설계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최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제임스가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인력이에요. 희토류 정제랑 금속 가공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도의 화학공정 지식이 필요하고 품질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설비 운영 경험도 있어야 해요. 그런 인력을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채용해봤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희토류 공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학습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어요. 새로운 공정을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고 일주일 만에 혼자서 설비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가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장을 검토해봤는데 기초부터 가르쳐야 해요. 고등학교 화학 수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런 기초가 이미 다 깔려 있어요. 반도체랑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을 수십 년간 해온 나라가 아니면 이런 인력풀이 안 만들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40년 넘게 해왔잖아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고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다루고 초고순도 환경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 산업을 수십 년간 해온 나라에서 엔지니어들이 배출됐으니 히토류 공정 정도는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죠. 제임스가 세 번째 손가락을 접었어요.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가보셨어요? 그때까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임스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울산이나 평택 산업단지에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항만이 바로 옆에 있고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용수 공급도 문제 없어요. 공장 짓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호주에서 같은 시설을 지으려면 인프라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데 한국은 그냥 들어가서 공장만 지으면 됩니다. 네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이에요. 마이클, 당신도 알잖아요.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게 단순히 중국밖에 공장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서방 동맹국들이랑 우호적인 나라여야 해요. 우리가 만든 히토류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때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고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예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서방 진영의 일원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국방부에 납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하고도 다른 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ASM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고객 접근성, 기술 인력, 인프라, 지정학적 위치.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임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까?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검토했어요. 기술 인력이랑 인프라는 좋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토요타, 혼다 같은 대형 수요처들이 이미 다른 공급업체랑 장기 계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인도도 봤습니다. 인구가 많고 임금이 싸니까요. 근데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물류가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느리고 히토류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도 다 검토해봤는데 기술 인력 문제가 계속 걸렸어요. 결국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곳은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히토류 공급망에서 취약한 나라로만 봤거든요.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볼 나라다. 도움이 필요한 나라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ASM 사례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한국은 취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히토류를 가장 많이, 가장 고급으로 소비하는 제조업 생태계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더 조사해보니까 ASM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MP 머티리얼스, 캐나다의 네오 퍼포먼스, 머티리얼스 같은 다른 히토류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한국 기업이랑 공급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국의 연간 히토류 소비량이 세계 4위에서 5위 수준이에요.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 한국이 5천만 명이잖아요. 인구 대비 히토류 소비량으로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조업이 히토류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 때 한국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원광을 캐고 미국이나 호주에서 정제를 해도 그걸 가져다가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줄 수요처가 필요하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수요처가 밀집해 있어요. 배터리 회사,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조선회사, 방위산업체까지 전부 히토류 자석이 필요한 곳들이고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갖춘 곳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히 수요자가 아니에요. 한국은 이 공급망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광 채굴은 호주, 미국, 아프리카에서 하고 정제는 호주나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 금속 가공과 자석 생산은 한국에서 하고
최종 제품인 배터리, 모터, 전자부품은 한국과 한국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 이 구조가 실현되면 한국은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고리가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히토류로 압박해도 한국을 통하는 우회 공급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망의 중심에서 한국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가공 단계를 담당하니까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구나.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의 규모가 앞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거든요. 전기차 시장만 해도 2030년까지 연간 수천만 대 규모가 될 거고 거기 들어가는 모터 자석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풍력 발전, 로봇, 드론, 군사 장비까지 더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이 핵심 가공 허브가 된다? 진짜 돈방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 한국이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과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 정부랑 기업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필요한 투자와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상황을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2025년 11월 말에 서울에서 한미 핵심 광물 협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회에 한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첫인상을 받았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하고 건물들이 현대적이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회의 일정은 이틀이었는데 저는 사흘 더 머물면서 한국의 히토류 상황을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산업부 관계자도 만나보고 관련 업계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건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광물 정책과 과장이었어요. 30대 후반의 젊은 관료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김 과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티가 나나요? 11월 초에 중국 발표 나온 이후로 집에 거의 못 갔어요.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회의가 열리고 장관님 보고가 올라가고 업계 간담회하고 국회 자료 요청 대응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2주째 못 봤어요. 저는 진심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힘든 직업이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살인적인 업무량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나라 히토류 수입 현황입니다. 가공된 히토류의 8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연구자석용 합금은 90%가 넘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특히 연구자석이 문제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아시죠? 이게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산업용 로봇, 에어컨 컴프레서, 스마트폰, 진동 모터, 하드디스크 구동장치까지 다 들어가요. 중국이 이걸 본격적으로 조이면 우리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일본 사례를 떠올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후로 15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한국은 그동안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김 과장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군요. 솔직히 일본만큼은 못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호주랑 캐나다 광산에 투자도 하고 도시광산 재활용 기술 개발도 하고 대체 소재 연구도 진행해왔어요. 근데 일본처럼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규모도 작고 일관성도 부족했어요. 사실 2021년에 요소수 대란 겪고 나서
공급망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 자리도 만들고 공급망 점검도 했고요. 근데 히토류까지는 손이 안 갔어요.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쪽이 급해서 그쪽 먼저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모든 나라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당장 터진 불을 먼저 꺼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었고 한국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태를 맞은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중 공급망 한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랑 실무 채널을 열어서 우리 기업들 수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심각한 공급 차질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광산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정제업체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해요. ASM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어봤어요. 재활용이나 대체 기술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희망이 보여요. 우리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든다고? 그게 진짜 가능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 과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자석이에요. 철과 질소를 기반으로 한 자석인데 히토류를 전혀 쓰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써도 네오디뮴 자석의 90% 수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까지 비히토류 자석은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실용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진이 새로운 합금 조성과 제조 공법을 개발해서 성능 격차를 크게 줄였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있으면 왜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랑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건 다르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고 품질 안정성 검증도 필요하고 양산 공정 개발도 해야 해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 할수록 이런 대체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 그건 진짜 판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위기이긴 해요. 중국 의존도가 82%나 되고 준비가 일본보다 늦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탈중국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제조업 생태계, 기술 인력, 인프라, 동맹국 지위. 거기에 히토류 대체 기술까지. 문제는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저는 김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1983년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작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때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80%가 넘었거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근데 해냈잖아요.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은 세계 1위예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따라잡아서 추월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는 좀 느슨해 보여도 진짜 위기가 오면 무섭게 집중해요.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다 같이 달려들어요. 요소수 대란 때도 그랬잖아요. 2주 만에 대체 공급선 확보하고 위기를 넘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공무원이 2주째 가족도 못 보면서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치거나 포기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본은 15년 전에 시작했고 호주랑 미국은 이미 뛰고 있어요. 우리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해요. 정부도 기업도 다 같이요.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마이클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아니, 요소수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요소수는 며칠짜리 위기였지만 히토류는 몇 년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조건이 많아요.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고. 근데 그런 조건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2위, 조선 세계 1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뭉치고 집중하고 돌파해내는 그런 힘이요. 김 과장 같은 사람이 밤새워 일하고 있고 연구원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실험하고 있고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일본이 15년 걸려서 한 걸 한국은 5년 안에 해야 해요. 아니, 3년 안에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고 탈중국 공급망 재편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급망에서 한국의 자리는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인도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베트남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멕시코가 북미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한국이 가진 이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봐도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은 빠질 수 없는 파트너예요. 한국이 성공하면 미국도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 안보가 강화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같은 편이 강해지면 우리 모두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 말입니다. 이건 그냥 대체 기술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서 확인한 건데 이게 진짜 되면 세계 히토류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재료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서울에서 KTX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김진우 과장이 소개해준 연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정민 박사였습니다. 비히토류 연구자석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고 했어요. 창원역에서 내리니까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차를 타고 연구원으로 가는 길에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일하셨다면서요? 히토류 공급망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 28년간 핵심 광물 조달을 담당했습니다. 요즘 중국 상황 때문에 히토류가 화두잖아요. 한국에서 대체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직접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연구원에 도착해서 그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연구원 10명 정도가 각자 장비 앞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실험 테이블 앞으로 안내했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비히토류 연구자석입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금속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크기가 손톱만 했는데 색깔이 일반 자석이랑 좀 달랐습니다. 은색이 아니라 약간 검은빛이 도는 회색이었어요. 만져보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무게감이 있었고 손에 닿는 촉감이 단단했습니다. 이건 철과 질소를 기반으로 한 자석이에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기존 네오디뮴 자석의 90% 수준의 자기력을 냅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90%면 아직 부족한 거 아닙니까? 100%가 되어야 대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오해예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자석 성능이 100%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화이트보드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에어컨 컴프레서에 들어가는 모터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쓰이는 자석이 현재 네오디뮴 자석인데 사실 이건 오버스펙이에요. 90% 성능의 자석을 써도 에어컨은 똑같이 작동해요. 오히려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전기차 모터처럼 고성능이 필수적인 분야도 있어요. 거기는 아직 100% 대체가 어려워요. 하지만 가전제품, 산업용 로봇, 풍력 발전기의 일부 모델, 드론 모터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체 히토류 자석 시장이 몇 퍼센트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에서 40%는 대체 가능해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50% 이상도 노려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30에서 40%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전 세계 히토류 연구자석 시장이 연간 2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중 30%만 대체해도 60억 달러, 40%면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전기차랑 풍력 발전 확대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어요. 2030년이면 시장 규모가 지금의 두세 배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이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게 2010년이었어요. 그 해에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봉쇄를 했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 전에 대비해야겠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연구비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히토류 대체 기술이 왜 필요하냐? 중국에서 싸게 사면 되는데 그런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국도 똑같았거든요. 2010년에 일본이 당하는 걸 보고도 우리는 제대로 대비 안 했잖아요. 당장 중국산이 싸니까 그냥 쓰자, 그랬던 거예요.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연구팀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거든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철이랑 질소로 연구자석을 만든다고? 그게 가능하면 진작에 누가 했겠지. 근데 포기를 안 했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실험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아내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애들 운동회에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2015년쯤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력이 기존 자석의 50%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연구비가 늘었고 팀원도 늘었어요. 지금은 10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다들 저처럼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연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화면이나 장비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완전히 자기 일에 몰입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안경 쓴 친구가 김민수 연구원이에요. 올해 32살인데 3년 전에 합류했어요. 박사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로 왔어요. 왜 여기로 왔대요? 대기업이 연봉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대기업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하는 건 아무도 안 해본 일이다. 성공하면 내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 그 친구가 개발한 새로운 합금 조성이 결정적이었어요. 작년에 자기력을 90%까지 끌어올린 게 그 친구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저는 그 젊은 연구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뭔가 그래프가 떠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이런 연구하고 있어요?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 만드는 연구요. 하고 있긴 해요.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에서 연구하고 있고 몇몇 대학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건 못 봤어요. 90% 성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쪽은 아직 70%대에서 헤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있다는 거네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요. 물론 중국 쪽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자부심 같은 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요. 우리가 이걸 상용화하면 게임이 바뀌거든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쓰는 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랑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양산 공정 개발, 비용 절감, 품질 안정화. 이런 거 다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더 걸려요. 그 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투자가 더 들어오면 가능해요.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인력을 더 충원하고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실증 테스트를 빨리 하면 2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정부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진짜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런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 투자가 부족해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니. 만약 미국에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국방부에서 바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용화시켜라, 그랬을 겁니다. 마이클 씨, 오늘 보신 거 좀 알려주세요. 미국 쪽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우리 혼자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랑 협력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미국은 자금이랑 시장이 있고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윈윈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싱턴 돌아가면 바로 보고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가 연구원 건물을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15년 동안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포기 안 하고 버텼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동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그건 한국 과학자들의 15년 집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창원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에서 이런 기술이 나오다니. 그것도 15년 동안 묵묵히 연구한 과학자들 덕분에. 이게 한국의 저력인 거구나. 눈앞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5년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과학자들. 대기업 대신 미지의 길을 선택한 젊은 연구원. 90% 성능까지 끌어올린 비히토류 자석. 이게 진짜 상용화되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로 협박해도 그래서 뭐 하고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역에 내리니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ASM의 제임스한테서 온 거였어요. 마이클, 서울에 있다면서? 내일 시간 있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누군데? 제임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보면 알아.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오후 3시. 다음 날 저는 롯데호텔로 갔어요. 라운지에 들어서니까 제임스가 벌써 와 있더군요. 그 옆에 동양인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마이클, 여기야 소개할게. 이분은 미스터리 한국 배터리 소재 회사의 부사장이야. 리 부사장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제임스한테 많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마이클, 어제 한국재료연구원 다녀왔다며? 어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놀랐어. 비히토류 자석이 90% 성능까지 왔다고 하던데 미국에서도 그 정도는 못 본 것 같아. 리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상용화되면 저희 회사 사업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희 회사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데 전기차 모터 쪽에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 문제였어요. 중국산 네오디뮴 자석에 의존해야 하니까. 그게 리스크잖아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비히토류 자석이 상용화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중국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국재료연구원이랑 협력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리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접촉 중이에요. 근데 연구원 쪽 상황이 쉽지 않더라고요. 연구비가 부족하고 양산 시설이 없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양산 라인을 같이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 협의 중이에요. 사실 우리 ASM도 그 기술에 관심이 있어. 한국에서 비히토류 자석까지 생산하게 되면 시너지가 엄청나거든. 마이클, 네가 미국 쪽 상황을 잘 알잖아.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 기술에 관심 있을까? 관심 있을 거야, 확실히.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히토류 대체 기술이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하거든.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면 미국 투자를 연결해 줄 수 있어. 한국재료연구원이랑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정부 연구소가 협력하는 형태로 시도해 볼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한국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 기술 수준, 상용화 로드맵, 필요한 투자 규모 같은 거. 리 부사장이 말했어요. 그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연구원 쪽이랑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미팅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ASM의 한국 투자 계획, 한국 배터리 업계의 히토류 수요 전망, 비히토류 자석의 시장 잠재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리 부사장이 저한테 따로 말했어요. 마이클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히토류가 화두예요. 중국 리스크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탈중국 공급망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지금 잘하면 반도체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못하면 그냥 중간에 낀 나라로 남는 거죠. 그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협력이 중요해요. 우리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은 자금이랑 시장이 있고 기술 표준을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한국이랑 미국이 같이 가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은 한 나라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맹국들이 협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협력에서 한국은 빠질 수 없는 파트너예요. 리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렇게 봐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들, 정부가 시키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 리스크가 현실이 됐으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의 눈에 뭔가 결의 같은 게 보였어요. 우리 회사만 해도 내년에 히토류 대체 소재 연구에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정부 지원이 없어도 기업들이 알아서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위기가 오면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같이 뛰는 나라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어요. 지난 닷새간 보고 들은 것들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봉쇄 위협, 일본의 15년 준비, 한국의 취약점과 강점, ASM의 한국 투자,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어요. 한국은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현실이 된 이 시점에서 한국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길은 피해자로 남는 겁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탈중국 공급망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다른 나라들이 만든 공급망에 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는 다른 나라가 가져가고 한국은 그냥 중간 조립기지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의 가공 허브가 되고 비히토류 자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진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반도체처럼 배터리처럼 또 하나의 세계적인 산업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두 번째 길을 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줄 때도 15년간 포기 안 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
대기업 대신 미지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이들. 가족도 못 보면서 밤새워 일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수백억을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바로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한국의 희토류 상황과 기회, 그리고 미국이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지를. 비희토류 자석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공동 투자 필요성도 포함할 거예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안보, 자유세계의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국은 준비가 됐어요. 이제 뛸 일만 남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국방부와 상무부 관계자들한테 보낼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국내 희토류 생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 다시 가동되고 있고 텍사스의 정제시설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호주는 라이너스를 필두로 희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정제시설과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핵심 원자재법을 통과시키고 희토류 자급률 목표를 세웠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희토류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퀘벡과 온타리오에서 희토류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고요. 인도도 최근에 희토류 가공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모디 정부가 자국 내 희토류 매장량을 활용해서 중국 대안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늦게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중국 공급망에서 한국의 자리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이점, 그러니까 제조업 생태계, 기술 인력, 인프라, 동맹국 지위 같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도가 인프라를 깔고 인력을 키우면 한국의 이점이 줄어들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투자를 유치하면 경쟁이 치열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상대적 우위는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허브 자리를 선점할 수 있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게 한번 구축되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한국이 희토류 가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했어요.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혼자서는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한테는 몇 가지 약점이 있거든요. 첫째, 환경 규제 때문에 국내 생산 비용이 높아요. 중국처럼 환경오염을 무시하면서 싸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둘째, 제조업 기반이 약해졌어요. 희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해도 그걸 가져다 쓸 제조업체가 부족해요.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 한국이랑 중국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전자제품? 대부분 아시아에서 만들어요. 미국 국내에서 희토류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광산 개발하고 정제시설 짓고 인력 양성하는데 최소 6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압박하고 가격 전쟁 벌이고 우리 기업들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생태계. 희토류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요처. 뛰어난 기술 인력, 빠른 실행 능력. 그리고 비희토류 자석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 미국이 광산과 정제를 담당하고 한국이 가공과 제품화를 담당하는 구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분업 체계예요.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국방부와 상무부 담당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국방부 핵심 광물 담당 부서에서 브리핑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군요. 국방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상무부, 에너지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람들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ASM의 한국 투자, 한국제조업의 히토류 수요,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까지.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는데 국가안전보장회 쪽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시오. 정말 90% 성능까지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90% 성능을 달성했고 양산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미국에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비교하면 어느 쪽이 앞서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아직 70%대 성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이 최소 2년에서 3년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과 협력해서 그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 쪽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부족하고 양산시설이 없어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이 투자하면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 쪽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저는 박정민 박사한테 들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대답했어요. 양산 라인 구축에 약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로 2억에서 4억 달러 정도예요. 그리고 연구 인력 충원과 실증 테스트 비용까지 합치면 5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 쪽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F-35 한 대 가격도 안 되는데 히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담당자가 저한테 따로 다가왔어요. 마이클,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한국 쪽이랑 공식 채널을 열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이 드디어 워싱턴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한미 협력이 본격화되면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 구축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한국에는 기술과 제조 역량이 있고 미국에는 자금과 시장이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김진우 과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조만간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김 과장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박정민 박사님한테도 전달했는데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15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15년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포기 안 하고 버틴 과학자. 그 사람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거구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겁니다.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바쁜 거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면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2025년 12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어요. 미국 상무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미 핵심 광물 협력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김진우 과장이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말했어요. 마이클 씨, 지난 한 달 동안 일이 많이 진행됐어요.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 과장이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부 쪽이요. 대통령실에서 히토류 공급망 강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지정했어요. 내년 예산에 히토류 관련 투자가 대폭 늘었고요. 한국재료연구원 비히토류 자석 상용화 프로젝트에도 특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기업 쪽도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 LG, SK, 현대가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해외 광산 투자,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사들끼리 손을 잡은 거죠. 저는 놀랐어요. 경쟁사들이 협력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평소에는 안 그래요. 근데 이건 한 회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히토류를 막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뭉친 거예요. 위기 앞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가 세 번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ASM 쪽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대요.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2배로 키운다고 합니다. 평택에 히토류 금속 생산 시설을 추가로 짓는데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신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이에요.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 빨라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이틀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미 핵심 광물 협력 회의는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어요. 양국 정부가 히토류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이 논의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재료연구원의 비히토류 자석 연구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히토류 정제 시설에 투자하는 방안. 양국 간 히토류 비축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정민 박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연구원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한 달 전과 확 달라져 있더군요. 연구원 수가 늘어 있었고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고 다들 더 활기차 보였어요. 마이클 씨, 다시 오셨네요. 좋은 소식 많이 들었어요.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미국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진전이 있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석 샘플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새로 만든 샘플이에요. 성능이 92%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92%요? 한 달 만에 2%나 올랐어요? 네, 김민수 연구원이 새로운 열처리 공정을 개발했거든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이 속도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 9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5%면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마이클 씨, 저희가 15년간 연구한 게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포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거의 집에 없었거든요. 맨날 연구실에만 있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이 15년간 가족도 희생하면서 연구한 게 결국 나라를 위한 거였구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였구나. 박사님이 한 일은 역사에 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과찬이세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그가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을 가리켰어요. 저 친구들 봐요. 다들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여기 남아서 함께 해줬어요. 저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화면이나 장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얼굴에 뭔가 자부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줘도 포기 안 하는 사람들. 가족을 희생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터리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토류 대체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돈방석에 앉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첫째,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이 핵심 가공 허브가 될 거예요. ASM 같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들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요. 이 공급망이 완성되면 한국은 히토류 가공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둘째, 비히토류 자석 기술이 상용화되면 게임이 바뀌어요. 중국이 히토류로 협박해도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 특허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셋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거예요. 히토류 공급이 안정되면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드론, 풍력 발전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중국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히토류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쓰려고 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히토류 문제를 접한 게 2010년이었어요. 그때 일본이 중국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도 준비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중국 의존도가 82%나 되고 일본보다 출발이 늦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뭉치고 집중하고 돌파해내는 힘. 15년간 아무도 안 믿어줘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빠른 실행력. 경쟁사끼리도 위기 앞에서는 손을 잡는 협력 정신. 이런 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돌아보면 2025년이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 봉쇄가 시작된 해. 그리고 한국이 반격을 시작한 해. 한국이 돈방석에 앉게 된 원년. 저는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해낼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